자, 안녕하십니까. 편윤술 조윤병천이고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김명편입에서 연세대학교 합격자 2위,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2006년에서 2017학년도까지 인강을 했었고, 선생님이 눈이 다쳐서 망막이 떨어지기 전까지 어쨌든 겁나게 많이 인강도 했었고요. 작년에도 20 맥스로 가르쳤을 때가 한 클래스밖에 안 가르쳤었는데 24명, 그 중에 13명이죠. 13명인가 12명인가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 최종 합격자 6명. 그리고 그 중에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 합격자가 일반 편입학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작년에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은 이제 10월 말이구나, 그때는. 그죠? 아니다. 12월이니까, 11월 말이네. 11월 말에 자소서로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논술도 이제 뭐 오래 공부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먼저 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 파이널 5회 듣고 합격을 했습니다. 좀 과정을 하면은 파이널만 듣고 합격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기초인강 한 번 들었다고 하니까 기초인강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늦게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집중력을 갖고 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무조건 합격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작년과 다른 건 일단 영어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의 비중이 겁나게 커졌다. 논술 자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려대학교가 폭탄을 던졌죠.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학과와 그 다음에 정액과 사회학과, 경제학과는 뽑지, 나머지는 거의 뽑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를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마 사회학과나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이게 경제 수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경영, 그 다음에 사회학과, 그 다음에 정치 외교학과, 요 세 과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와 달라서 고려대학교는 그 2011년부터의 경험을 보면은 웬만한 대학 출신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붙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 물론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미국 출신 학교,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한동대 출신의 학생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미국에서 온 친구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어쨌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는 모르죠. 근데 고대는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집중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올해는 면접이 없죠. 면접이 없으면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엄밀하게 쓰느냐, 이게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자기소개서, 겁나게 많아. 5,000자니까 논술의 5배야. 그러기 때문에 대충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매년마다 학생들한테 첨삭을 받으면은, 첨삭에 해당되는 글을 받으면은 학생들이 어디에서 첨삭을 받고 왔는지 몰라도 그냥 뭐 맞춤법, 내용이 일부 교정해서 오는데 그냥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개인적으로 첨삭을 1단계 합격자에서 2단계 합격.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지만 내가 24명 중에서 절반, 그리고 절반에서 또 절반.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의 퍼센테이지는 25%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합격자죠. 꼼꼼하게 자소서를 끝까지 다 봐줍니다. 자소서를 끝까지 봐주고, 근데 자소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면 내가 보통 어떻게 주냐면, 논문을 찾아서,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 이런 것들 학생이 지원한 과에 대한 걸 미리 다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런 과라면 자네가 이런 전공에 좀 더 집중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렉션, 방향을 잡아줄 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학생이 그걸 공부한 걸 써가지고 내가 또 피드백, 첨삭을 해주고, 첨삭한 내용을 본인이 또 자기가 쓰죠. 그래서 자소서는 자기 스스로가 일정 정도의 지원 학과에 대한 특정한 분야를 꼼꼼하게
잡지 않으면 전략적 미스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5개의 문항이 있죠. 1, 2, 3, 4, 5 이런 문항이 있는데 아직 자소서 문항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바뀌면 또 다시 올릴 겁니다. 근데 기존의 문항을 보면은요, 해당 모집단이 지원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 계획 이거 먼저 쓰는 거 아닙니다. 뭘 먼저 쓸까? 고려대학교 자소서는 4번 먼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 즉 이때의 학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문과다. 국문과면은 뭐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냥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의 카프문학 중에서도 임화의 전통단절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정치외교학과라고 하면은 동북아 정치에서도 1950년 휴전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정치의 양상 아니면은 행정학과라고 하면은 뭐 복지행정 중에서 노딕 컨트리의 복지행정, 그 복지행정 중에서 특정한 분야가 있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넓게 들어가는 글은 결코 여러분의 변별력을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오늘 먼저 경영학과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전체는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자기소개서를 이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합격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합격자의 자소서는 선생님 블로그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올려놨어. 그래서 합격자, 여러 과에 해당되는 합격자의 자소서를 보면은 특정과 이런 거죠. 경영학과에서는 요거 써가 아니라 사회학과 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노노문과 합격자도 있고 철학과 합격자도 있고 경영학과 합격자도 있어. 그럼 그 학생들의 글을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방법론을 봐야지 과와 무관한 거야 그거는. 즉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하고 싶은 학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자 김빵빵 학생,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서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준비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다. 모든 학생이 자기소개서 준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지나치게 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학문 분야를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학생의 글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잡기부터 쉽지 않았고 개인 사정으로 학생회나 공식 동아리, 대회 참여, 인턴 등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내가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죠. 없었다. 학생들이 보통 스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그런 의미의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용을 채우는 것부터 고역이었다. 다른 곳에서 첨삭을 받아봤지만 내용보다는 형식적 부분에 집중하여 첨삭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저한테 엄청 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야. 이 친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이 없으면은 스펙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적 관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학문적 관심. 내가 이런 부분에 학문적 관심을 만들어야죠. 여기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경험과 관계된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실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 짧은 시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입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한 달 내내 하루에 2시간씩 잠만 자라. 죽지만 않는다면 2시간 좀 심했다. 4시간 잠 자고 나머지에 오직 몰빵을 해라. 충분히 하겠죠. 자기소개서 나머지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비대면이쪽에다가 그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정 분야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그 분야의 논의를 하고 논문을 같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라. 가만히 보면은 이 4번에 해당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면 나머지
거기에 보면은 2번이 본인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경험, 성장 과정, 이건 세컨더리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전 항목에 표현하지 못했던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의 강점. 이것도 직접적으로 학문과 관계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가치관, 경험과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이전 항목에서 표시하지 못했던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의 강점, 다 뭐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의 학문 관심 분야에 연결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거죠. 자, 논술을 쓴 사람들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논거죠. 다 근거가 명확해야 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내용을 읽어볼까? 자, 다른 곳에서 첨삭을 받아봤지만 내용보다는 형식,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과외 활동 항목 때문에 조인병천 선생님께 자소서 첨삭을 부탁드렸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거를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기를 원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큰 컨셉을 만들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초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잘 짜이게 되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외과다.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외교사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800년도부터 1900년대까지 18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의 근대 정치에서의 일본의 개항, 그다음 우리나라의 개항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당대의 일본이 네덜란드에서의 정치, 그다음에 경제, 군사적인 체계를 받아 들어오는 과정을 위해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수신사가 아니라 뭘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특정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당대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내가 다루고 싶다. 이렇게 좀 세분화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개념한다면 뭐야? 제국주의 형성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국주의 형성 중에서도 1800년대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제국주의 형성의 출발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사학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국락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대로 형성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과든 사회학과든 사회학에서도 그냥 사회학을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여성사회학, 교육사회학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여성사학도 너무 넓어. 여성사회학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합격자의 자소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구체화시키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보면은 이 학생 합격자, 경영학과 합격자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2가지 팁을 드릴 수 있다. 2가지 팁. 어차피 나한테 이 친구가 조언을 얻은 거지만은 2가지 팁이 있다고 합니다. 팁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전체를 관통하는 세부 전공,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전체를 관통하는 세부 전공이 정확해야 돼. 이거 없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교수분들이 바보입니까? 이 학생의 글을 봐도 이거 일반론이구나, 뻔하구나. 그쵸?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대학에서 레포트도 마찬가지 넓게 쓰면 안 돼. 교수들이 봤을 때 이 학생들이 당연하게 요과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 나머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학생을 뽑겠지. 그 정도 준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것도 뭐 일종의 학업 능력이죠.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심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 친구의 능력인 거거든. 그리고 좀 보면 이때 충분한 자료조사, 그렇죠. 세부 전공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자료조사, 요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논문이야, 논문. 논문을 가지고 내가 적어도 논문 대여섯 편은 읽고 여기 다 쓰는 건 아니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야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는 거거든. 그리고 전적대에는 수업이나 연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고대에는 잘 갖춰진 세부 전공을 추린 다음, 그렇죠. 이 전공,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 이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까지 연결된 내용이면 당연히 좋겠지. 그렇죠? 작년에 어떤 학생이 사학관과 구분과를 갔다가 면접을 보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라고 학업계획서에 썼어.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는 그런 걸 안 가르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학교에 대한 정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의 흥미, 세부 전공, 내가 공부했던 과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죠. 물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그 다음 내가 지원하는 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특정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를 쓸 수가 있거든. 첫 번째, 그래서 세부 전공이 결정한다. 그래야지만 네 번째 문항이 결정이 돼야지만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 이거 순서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연세대학교는 어디일까? 연세대학교도 그러면은 학업계획서를 먼저 써야 돼. 학업계획서에서 대학 들어온 이후에 어떤 걸 공부할까?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죠. 연세대학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팁을 뭐라고 했냐면 노골적일 만큼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답안이 전공적합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자,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선 이러한 것들이 전공적합성. 모든 항목이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아무 관계없어. 여러분들 연대기적 서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압니다. 뻔한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때 동아리 활동 때 뭐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줬다. 그치? 그 친구와 싸웠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와 뭐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뻔한 얘기. 논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얘기를 쓰면 변별력이 있을 수 없어. 보자마자 뻔한 얘기. 그래서 내가 학생들 자소서를 할 때 자소서를 1단계 피드백 맨 처음에 학생이 써서 갖고 오면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건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내용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자소서는 불가능하죠. 본인이 어느 정도 바로 이 부분을 잡아주면 돼.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잡아주면 조언을 해주면은 이 친구가 아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구나 하면은 본인이 이해하고 자기가 쓸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대필이 되죠. 그 자기가 쓰는 글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범주를 잡아주고 특정한 표현상의 문제는 잡아주지만 내용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인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본인이 쓴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부 전공과 특정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자기가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골적일 만큼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대한 답안이 전공적합성을 이루어줘야 되고 이때 전공적합성은 학과명에 해당되는 전공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세부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학업에 관한 질문인 1번, 4번은 당연하고 나머지 항목도 철저히 전공과 연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2번 항목을 이렇게 쓰는 게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심지어 2번이 뭡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치관, 경험과 성장 과정인데 그것도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나의 관심과 관련된 것만 쓰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연대기처럼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써봤자 변별력도 있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서류가 크게 자기소개서 학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활동 증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맞죠? 자기소개서를 쓰면 나머지가 빈약할지라도 이 친구도 얘기했죠. 자기가 스펙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자기소개서는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그쪽에 합격자의 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거 내가 학생들한테 꼭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톡으로 맞나? 쉣.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한학기 2012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내면 뭐 전날 보내고 그럼 못 보내주죠. 미리 쓰기 전에 좀 보내면 선생님이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이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음성 파일이 있어. 이걸 보내주고 합격자의 자소서 모음집이 있습니다. 작년 건 없다. 작년 건 없고 그 전에 것까지 있어요. 그게 그래도 한 8명 정도께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만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자소서 좀 충실하게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학과에 해당되는 관심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글을 쓴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자소서를 첨삭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블로그 아니면은 아니다.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도움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톡에서 내가 자료는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